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른 수업 4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의례소통법이에요. 의례소통법. 갑, 을 할 때 을이요. 을이 어떻게 갑에게 피해를 좀 적게 받으면서 자기 방어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가? 을의 소통법 오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청년들을 만나면 20대 초반에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을 만나도 또는 20대 초반에 저기 군대 오는 병사들을 만나도 20대 초반에는 어떤 자리에 가든 사실은 을의 포지션에 서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을로서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을질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요즘엔 또 을질이라는 게 있대요. 갑질 반대인데 을질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조건, 인연상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이 되는 경우가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갑으로서 있는 위치에서도 의사소통을 잘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을로서 있을 때 의사소통을 잘하는 게 더욱 중요해요. 왜냐하면 을로서 있을 때 의사소통을 잘 못하면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을의 의사소통을 한번 배워보는 건 아주 중요한데요. 일단 기본적인 전제나 원칙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가면은 왜 어렵냐면요. 되게 간단한 이유예요. 그게 뭐냐면 군에 가기 전에는 직장도 좀 비슷할 수 있어요. 한번 비슷한지 봐보세요. 군에 가기 전에, 그러니까 학생 때, 그러면은 이 관계라고 하는 게 뭐 학교, 학원, 그리고 뭐 동네 친구들, 이 정도 아닌가요? 주로 맺는 관계라고 하는 게. 그런데 그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저 사람 만났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사람하고 도저히 같이 못 있겠어요. 같이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면은 안 만나도 돼요? 안 만나면 안 돼요? 학생 때는 그게 가능하죠. 근데 그렇게 살다가 처음 군대를 오거나 처음 직장에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직장에 들어갔는데 상사가 있어요. 자기가 지금 직장에 처음 들어갔으면 다 상사죠. 상사가 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안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안 볼 수가 없어요. 원증회고의 시작이죠. 군부대는 이거보다 훨씬 심해요. 군부대는 이거보다 훨씬 심해요. 군대를 그러니까 다 가봐야 돼. 다 가봐야 도대체 20대 초반의 남자애들이 군대를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군대가 정말 치명적인 한 가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정말 싫어하는 그 사람이 옆에서 자요. 같은 생활관에서 24시간을 1년 반 정도를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집단에서는 싫으면 안 만나도 돼요. 손해 좀 보면 되니까. 싫으면 안 만나면 그만이라. 욕 좀 먹으면 되니까. 직장까지도 정말 못 견디겠으면은 안 만나면 돼요. 다른 직장 가면 되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놓여져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병사들 입대하기 전에 만나면은 항상 강조해서 해주는 이야기가 관계를 잘 맺는 방법인데, 이 병사들은
입대해서 자대 배치 받는 순간 갑이에요, 을이에요? 을이잖아요. 그래서 을로서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원칙을 쭉 얘기해 줍니다. 사실은 군에서만 해당되는 원칙은 아니에요. 어디서나 해당되는 원칙인데 그 원칙을 쭉 얘기해 준 다음에 그 중에서 누구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냐면 맞선임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맞선임 같은 사람이 있나요? 뭐라 그래요? 사수라 그래요. 아, 직장에서는 사수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군대에서는 맞선임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런데 사수와의 관계보다 맞선임과의 관계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맞선임과는 가장 먼저 시작하는 군대 생활 이 인간관계고 그 다음에 가장 오래 나랑 같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 선임들 중에서 가장 늦게 제대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한 번 관계가 틀어지면 정말 자주 만나야 되고 오랫동안 만나야 되는 그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삶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하고 관계를 잘 맺는 방법은요, 굉장히 간단한 원칙이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20대 청년들은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자기가 희망하는 대로 될 줄 알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자기는 진짜 좋은 선임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좋은 사수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인군자 같은 이 맞선임과 성인군자 같은 사수를 만나는 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 사람들도 평범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과는 평범한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이 필요한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울이라는 거예요. 90대 10인데 확률이에요. 확률. 자, 90은 평범한 사람을 만날 확률입니다. 10은 뭘까요? 좋은 사람 만날 확률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 만날 확률은 0.01 정도 되고요. 성인 군자 같은 맞선임 만날 확률은 0.01 정도 되고요. 20은 평범하지 않은 사람인데 좀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평범한 맞선임 같은 경우에는요, 평범한 사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잘하면 잘합니다. 내가 못하면 못해요. 이게 굉장히 간단한 원칙이에요. 상대는 나의 거울이라는 것. 병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열 중에 하나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못하는 맞선임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죠. 이 10%의 확률에 걸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인고의 세월을 견뎌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상 나머지 90%는 분명히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변할 수가 있다는 게 중요한 점입니다. 원고를 한번 읽어볼게요. 20대 초반의 청년들은 자신은 성인군자 같은 맞선임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근자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복권 당첨될 확률만큼 낮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맞선임은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확률이 낮은 운 나쁠 그리고 운 좋을 상황은 아무런 준비가 필요 없는 경우입니다. 일단 그 상황에 놓이면 노력이 무의미해집니다. 반면 90%에 해당되는 평범한 경우는 노력에 따라 상황이 바뀝니다. 군생활뿐 아니라 삶의 변화를 노력이 아닌 희망사항에 의지하는 것은 세상을 너무 호락호락하게 보는 치기 어린 착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를 변화시키고 싶으면
상식적인 사람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 이 경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운이 너무 나빠가지고 10 중에 하나, 10%의 안 좋은 사람을 만나면 어떡하지? 어떡하긴 어떡해요. 그냥 견뎌야 된다니까요. 원증회고라. 그 관계가 다 될 때까지, 받을 거 다 받고 줄 거 다 줄 때까지 견디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 만난다 그러잖아요. 편법 써서 가봐야 또 만나게 돼 있어요. 또 반대로 아주 지극히 낮은 성인 군자 같은 맞선임, 그런 사람을 만날 확률, 이것도 지극히 낮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만나면 애써서 노력할 거 없어요. 그냥 잘해줘요. 무한히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내 통제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내 통제하에 있는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할 때 우리의 관계의 평균 지수는 높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계급이 없는 사회예요. 양반, 천민 이런 거 있나요? 없죠? 바라문,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런 사성계급 있나요? 불가촉천민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원래 우리나라도 계급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계급사회가 사라지기 시작을 했죠. 심지어 요즘은요, 학교에서도 학생에게 선생님이 체벌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말을 잘못하면 폭언이라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신고할 수 있어요. 군대에서도 21년 된 주임원사님이 그만두는 걸 뭐라 그러죠? 퇴임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등병이 찔렀대요. 이등병이. 뭐 특별한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이게 뭐냐면 계급이 사라진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 중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 정말로 평등해졌어요. 그런데 수면 위에 표면에서는 평등해졌는데 정말로 평등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게, 계급이 아예 없는 사회가, 수직적 관계가 없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게 될 것 같으세요? 될 수도 있어요. 어렵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중생을 바꾸면 돼요. 그 사회의 그릇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 그 안에 내용물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의 중생의 마음을 바꿔버리면 평등한 사회가 가능해져요. 왜냐하면 중생, 번뇌에 사로잡혀 있는 중생은 평등을 허락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수직적 관계, 불평등을 만드는 건 사람이 아니라 번뇌입니다. 우리가 이 번뇌에 사로잡혀 있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표면 밑에 있는 보이지 않는 수직적 관계는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어딜 가든 수직적 관계가 있어요. 뭐에 의한 수직적 관계냐면 실력, 권한, 그리고 이것저것 전부 합쳐서 뭐라 그랬냐면 힘이라 그러죠.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이든 그 힘의 원천에 따라서 수직적 관계가 결정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사회생활을 잘 못한다는 건 무슨 뜻인 거냐면, 이 밑에 깔려있는 힘의 수직관계를 잘 파악 못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이 사회관계를 잘 못한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걸 빠르게 눈치채는 사람은 의지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갑질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갑의 위치에 있을 땐 어떻게 을을 상대해 줘야 되는지, 을의 위치에 있을 땐 어떻게 갑에게
자기 방어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똑똑하게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갑질하는 거고, 그걸 모르게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을지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갑질하는 사람은 을의 상황에서도 갑질을 해요. 그런 걸 보고 갑질이라 그러는 거예요. 을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을이 아니라 지금 갑인데 거기서도 을지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관계의 본질을 잘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핵심은 중생이 존재하는 한 수직적 관계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수직적 관계는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끊임없이 변하겠죠? 그럼 끊임없이 변하는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자주 의뢰 관계에 놓일까요? 안 놓일까요? 놓이겠죠? 그래서 나는 갑인데 제 이름에는 갑자가 들어가거든요. 저는 또 갑자년생이에요. 저는 쌍갑이라 내가 말이야 갑인데 그러면서 나는 의뢰소통 방법을 안 배워도 된다. 이건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아주 큰 착각. 그런 착각을 하면 관계를 개선하기가 어려워요. 수직적 관계에는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 있냐면 수직적 관계 속에는 갑과 을이 존재하게 되는데 특히 을은 소통의 방식을 반드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소통의 방식에 문제가 있을 때 갑보다는 을에게 훨씬 큰 불이익이 닥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소통을 익히는 것은 을에게 있어 일종의 자기 방어구입니다.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소통을 잘못할 때는 피해를 줍니다. 근데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소통을 잘못하잖아요. 피해를 받아요. 피해를 주는 것, 피해를 받는 것, 뭐가 더 문제예요? 뭐가 더 문제인가요? 둘 다 문제죠. 뭐가 더 문제예요? 이제 이런 대답 속에서 이 자기 성향이 드러나는 건데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주는 것은 직접적으로 느껴져요? 간접적으로 나중에 느껴져요? 근데 피해를 받는 건 바로 느껴지죠? 그래서 피해를 받는 게 굉장히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피하고 싶으면 우리가 의뢰소통법을 익힐 필요가 있다. 요즘에 얼마나 이 예절을 잘 모르는지 단행본에 이런 책이 나와 있대요. 회사생활 예절. 회사생활 예절. 상사하고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의 일부분인데요. 불만 섞인 목소리로 반박하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상사로 하여금 유연성을 사라지게 만든다. 무슨 뜻인지 직장 생활해 보신 분들은 감이 팍 오시죠? 이게 뭐가 문제인지도 대략 예측이 가능하시죠? 이게 바로 수직적 관계의 함정이에요. 이게 왜 요즘 세대를 위한 단행본에 이런 조언이 들어가냐면요. 요즘 세대는요, 컴플레인을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해요. 누구랑 비교하면 그러냐면 이전 세대, 부모님 세대하고 비교를 하면 정말로 컴플레인을 잘해요. 컴플레인을 잘하는 세대예요. 예전에는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가지. 참고 넘어가야지. 참는 게 미덕이지. 이런 사회였다면 요즘에는 요만큼만 틀린 게 있어도 이것만큼만 잘못된 게 있어도 요만큼만 불만이 있어도 그걸 표현하는 게 익숙한 세대인 거예요. 이게 수평적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던 시대에 자라났죠. 요즘 세대가. 그러니까 말을 해도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이나 아니면은 군대나 어떤 특정한 단체에 들어가면 다 수평적 관계가 익숙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수직적 관계가 익숙한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그 사람들이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요? 없는 사람들이요? 있는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표면 밑에 있는 수직적 관계를 인지하는 사람들 말고 아예 표면 위에 있는 대놓고 수직적인 관계가 익숙한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지금 이 회사생활 예절인 거예요. 아니, 제가 병사들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아주 좋은 후임 소리 들을 수 있는 3가지 조언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게 뭐 거창한 걸 줄 아시죠?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요즘 세대가 듣기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부모님 세대들이 들을 때는 저런 당연한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3가지가 지금 기억이 정확히 나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어떤 조언을 해주냐면 말하면 크게 대답해라. 말하면 크게 대답해라. 2번째는 만나면 인사해라. 너무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하죠. 3번째가 표정 관리해라. 만나면 인사해라. 먼저. 큰 소리로 대답해라. 표정 관리해라. 이거 너무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근데 이 당연한 게 예전에는 당연했는데 요즘엔 당연하지가 않아서 당연한 걸 잘하면 70점 이상은 그냥 받는 거예요. 큰 소리로 대답을 안 한다니까요. 누구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그냥 큰 소리로 대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요즘 친구들이 보면은 대답을 잘 안 해요. 그러면은 선임이 보기에 무시당하는 것 같겠죠. 2번째, 큰 소리로 대답해라. 어떻게 하냐면요, 대부분이 잘 못 들었습니다 이래요. 그게 무슨 유행이라. 후임들이 그래요. 잘 못 들었습니다 그래요. 잘 못 들었대요. 그리고 3번째,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선임 앞에서 얼굴이 기분 나쁜 표정이 확 돼요. 그래서 이 표정 관리를 잘하는 이 실질적인 조언도 제가 해드렸어요. 병사들에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눈을 보고 대화하지 말고 인중을 보고 대화하라. 눈을 딴 데를 맞추면 무시한다 그러고 눈을 마주보면 건방지다 그러기 때문에 인중을 보고 대답을 하면 인중,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할 때 초점 맞추고 이렇게 명상하듯이 인중에다 초점을 맞추고 대화를 하면 무시하는 것 같지도 않으면서 상대방의 감정에 끌려가지도 않는 그런 스킬이 가능해져요. 아니, 회사 생활 예절 여기도 보면 너무 당연한 걸 이야기를 했어요. 상사에게 컴플레인을 하고 싶다 그래서 막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조언을 안 했죠. 이유를 얘기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불만 섞인 목소리로 반박하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상사로 하여금 유연성이 사라지게 만든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읽어볼게요. 범부는 번뇌에 민감하게 물들게 됩니다. 그게 범부예요. 성인 군자는 잘 안 물들어요. 확률이 희박합니다. 만약 눈앞의 사람이 자신에게 불만을 품고 있다면 거울처럼 상대방에게 불만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평등한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불만의 증폭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하물며 불평등한 관계에서는 갑이 품고 있는 이 불만의 마음은 큰 시한폭탄이 되어 을에게 배달됩니다. 언제 어떤 식으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예의 바른 태클을 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상사가 노련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하 직원이 불만 어린 표정으로 컴플레인을 해요. 그럼 그 자리에서 뭐라 그럴까요? 그 자리에선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예의 바른 태클, 아주 교묘한 태클을 걸까요? 이게 굉장히 묘한 거예요. 그 사람은 갑의 위치에 있는데도 불만을 함부로 내비치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 조절 안 될 때, 이럴 땐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 거 조절 못하는 사람은 오래 못 있어요. 사실은 상사가 잘 못 돼요. 오래 못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노련하다라는 건 다른 사람들과의 신뢰관계라든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심지어 갑도 자기 방어적 의사소통을 연습하고 구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 입기 쉬운 을은 그런 걸 전혀 모르면 안 돼요. 할 줄 알아야 돼요. 부메랑의 법칙이라 그러죠. 자, 물질계에서는 이게 있어요. 이걸 상대방에게 주면 나에게는 이게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안 남았죠. 근데 비물질계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상대방에게 줬어요. 그럼 내 감정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둘 다 안 사라져요. 뭐가 안 사라지냐면 기분 좋은 것도 상대방에게 줬다 그래서 사라지지 않고요. 기분 나쁜 것도 상대방에게 좋다 그래서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주는 것, 비물질의 법칙에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바로 내가 받는 것이에요. 이게 거울의 법칙이고 이게 부메랑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딱 있는데 불만 어린 컴플레인을 딱 하는 순간 상사의 마음엔 불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게 유연성이 사라지게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즉각 되돌아올 수도 있고 어쩌면 나중에 되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을의 위치에 있을 때 특히 자기 보호를 잘해야 되는데, 말은 칼이라고 하는 걸 잘 알아야 돼요. 말은 칼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칼은 남을 살리기도 하고 남을 죽이기도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구문, 입이 재앙의 문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말이, 입이 재앙의 문이다. 그런데 부처님은 본인은 사실은 만나는 사람들을 살렸죠. 말로써. 우리가 남들을 살리는 말은 못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을의 소통 방법이 아니라 갑의 소통 방법이라면 자기 방어적 의사소통을 연습하는 게 아니라 남을 살리는 말을 연습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일단 자기 방어를 하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을의 의사소통에서는 남의 마음을 살리는 말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남을 죽이는 말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을 죽이려는 그 말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기 목을 베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칼이라고 하는 걸 잘 아셔야 되는데, 이제 제가 그런 질문을 하죠. 칼이 있어요. 뽑은 칼이 무서울까요? 뽑지 않은 칼이 무서울까요? 사람마다 틀려요. 사람마다 틀려요. 칼을 진짜 잘 쓰는 사람은요, 칼을 딱 뽑았을 때 되게 무서워요. 근데 칼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은 칼을 뽑아봐야 상대가 저 사람 하수라는 거 알면 사실은 우스워요. 마른 칼이라 그랬잖아요. 마른 칼이라고. 이 원고 읽어볼게요. 을은 특히 말을 아껴야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칼을 잘 다루지 못하는 하수가 자주 칼을 뽑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바보처럼 자신에게 상처만 준다면 과연 누가 그 칼을 무서워할까요? 갑의 경우 강력한 권한을 품고 있기 때문에 무섭지 않더라도 우습게 볼 수는 없지만 을은 권한조차 없기 때문에 더욱 이 칼날을 아껴야 합니다. 말의 칼을 끊임없이 뽑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만을 얘기하는 거죠. 끊임없이 싸우자고 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논쟁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칼을 계속 뽑는데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기기는커녕 자꾸 자기 목만 매는 거예요. 그게 빈도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우스워지는 거예요. 별거 아니구나 해서 넘어서서 가만히 놔두면 쟤는 알아서 소멸한다. 알아서 무덤 파는 사람이다. 이런 경우,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칼을 잘 못 다루는 사람은 칼은 뽑은 것보다 칼을 뽑지 않은 경우에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아직 안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고순지 하순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이 언제 뽑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의례소통이라고 하는 건 일단 이 기준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의례소통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자, 상대방이 자꾸 불합리한 걸 이야기를 해요. 상대방이 자꾸 나에게 피해를 줍니다. 상대방이 자꾸 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요. 그러면 계속 참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계속 참기만 해도 그거 가지고는 의례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방어가 안 됩니다. 왜냐면 칼이 없는 줄 아는 거예요. 뽑지 않은 칼이 무서운 거지 칼이 없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니까요. 칼이 있긴 있어야 돼. 칼이 있긴 있어야 돼요. 한 칼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자주 뽑아도 안 되고 칼이 없어도 안 돼요. 을은 반드시 두 가지가 준비돼야 돼요. 첫 번째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합리적인 근거. 합리적인 근거라는 건 자기가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합리적인 때 칼을 뽑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칼을 딱 뽑으려고 할 때 자기가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리 조건이 갖춰졌다 해도 안 뽑는 게 나아요.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안 뽑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뽑기 가장 좋은 타이밍에 뽑아서 자기 목을 베게 되어 있어요. 바보 같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감정에 이게 사로잡혀 있으면 그게 화든 수치심이든 죄책감이든 두려움이든 억울함이든 상관없이 일단 기본적으로 말을 잘 못해요. 말을 잘 못한다는 게 말을 벌벌벌 떨기도 하고 가슴에서 떨리는 게 그대로 드러나기도 하고 어쩌면은 울먹울먹거리기도 하고 어쩌면은 횡설수설하기도 하고 그러면 누가 봐도 합리적인 그 상황 속에서 바보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상황이 올 때까지 칼을 뽑지 않고 기다리는 그 마음과 그 눈도 필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사로잡혀 있지 않은 이제 이걸 금강경에서 무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무주는 리프레시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리프레시라고 하는 건 환기하는 거잖아요. 환기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이것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 사로잡혀 있는 것에서 이 깨어있음의 힘을 딱 가지는 순간 벗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감정이든 생각이든 아니면 번뇌든 무엇인가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행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무주, 깨어있음의 힘을
연습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연습할 때, 그러니까 연습 시간을 따로 수행하는 시간을 마련해서 연습을 하니까 실전에서 써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수행을 안 하는 사람들이 또 많죠. 수행을 안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리프레시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보통 나갔다 와라. 세수하고 와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런 건데, 일반 사회에서는 부하 직원이 와가지고 상사한테 불만을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그러면 상사가 그걸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죠? 그러니까 피하고 싶어요, 안 피하고 싶어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죠? 예. 그런데 이제, 스님들 살아갈 때 보면은, 수직적 관계가 암묵적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불만이 쌓였어요. 그러면은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걸 좀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요? 들어줘야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러면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이 리프레시된 무주의 마음이 안 되면 감정에 사로잡혀서 얘기를 잘 못해요. 그러면 오히려 갑의 위치에 있는 스님들이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조언해 주냐면 나갔다 와라. 세수하고 와라. 잠잔 다음에 내일 얘기하자. 이게 상대방에게 스님들이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데 상사는 절대 조언을 안 해주거든요. 왜냐면 안 듣고 싶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챙겨야 돼요. 상사가 이런 조언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합리적인 상황이 됐어요. 근거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말할 수 있는 칼을 뽑을 수 있는 순간이 왔는데 내가 현재 준비가 안 된 상태. 상황은 준비가 됐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 내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대부분이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조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 그때 칼을 뽑으면 우스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다른 게 아니라 을은 언제 칼을 뽑아야 되냐면 합리적인 근거를 모아서 그리고 리프레시 된 사로잡혀 있지 않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그때 말이라고 하는 칼을 뽑는 연습을 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이제 말이라고 하는 칼을 잘 다루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그러니까 칼을 뽑았는데 자기 목을 베가지고 우스워지는 하수가 아니라 최소한 자기 방어는 할 수 있는 남들에게 어느 정도 위협은 줄 수 있는 중수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남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상수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연습을 해야 관계가 계속 좋아질 거 아니에요. 하수가 어떻게 관계가 좋겠어요? 중수는 돼야 관계가 좋지. 중수보다는 상수가 관계가 좋겠죠. 그렇게 의사소통의 말을 다루는 힘을 키워나가고 싶으면 당연히 연습을 하고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습하기 전, 수행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게 아니라 원칙은 몇 가지 원칙만 딱 기억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좀 조절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을의 위치에 있을 때의 상황을 빨리 눈치채야 돼요. 이 사람 앞에 있을 때 내가 을의 위치인지 갑의 위치인지 그래야 을질도 안 하고 갑질도 안 할 수가 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고정적일까요? 가변적일까요? 가변적이겠죠. 상황이 변할 수도 있겠죠.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빨리 파악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사실은 을만 칼을 안 뽑는 게 더 위협적일까요? 갑도 칼을 안 뽑는 게 더 위협적일까요? 사실은
갑도 을도 칼을 안 뽑는 게 더 위협적이에요. 특히 남을 살리는 말의 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상처 입히는 말의 칼 있죠. 이 칼은 되도록이면 안 뽑는 게 위협적이에요. 고수도, 하수도, 중수도. 그래서 뽑지 않은 칼이 위협적이다 라고 하는 원칙을 또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아예 안 뽑느냐? 그럼 또 너무 우스워져요. 사회생활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언제 뽑아야 되느냐? 상황은 합리적일 때, 그리고 스스로의 마음도 합리적일 때. 합리적이라고 하는 건 감정에 지배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감정에 사로잡혀 있지 않을 때, 그때 칼을 뽑으면 우리가 갑질하는 누군가에게 한 방 제대로 먹여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의례 자기방어적 소통법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평상시에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칼을 뽑으라는 거예요? 뽑지 말라는 거예요? 뽑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방어적 소통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조건이 준비됐을 땐 칼을 뽑으라는 거예요? 뽑지 말라는 거예요? 뽑으라는 거죠. 이 원칙을 가지고 말의 칼을 다루다 보면 좀 실수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좀 다칠까요? 안 다칠까요? 다치겠죠?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중수가 되고 고수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기준이 없는 사람은요, 10년을 말을 해도 20년을 말을 해도 70년을 말을 해도 계속 하수인 경우가 있어요. 계속 하수. 그래서 말의 칼을 뽑으면 뽑을수록 점점 계속 우스워지는, 남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경외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우리가 말을 잘할 때 관계를 개선하고 남들과의 이 어우러짐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원칙이 갑의 의사소통에도 그대로 연결이 돼서 발전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이제 을의 의사소통 말고 갑의 의사소통 방법도 한번 단순하고 간단하게 다룰 수 있으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